내란을 일으킨 정당, 그리고 국가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국격의 추락과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내란의 주범들과 공범들이 있는 정당에서 낸 후보, 그리고 내란의 주범을 옹호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란을 막은 후보가 50%를 겨우 넘는다. 이거 너 잘못된 거 아니냐.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쪽이 겨우 그렇게 힘겹게 이겨야 되느냐. 내란 세력 다 소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의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분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룬다고 할 때 일단 대화, 소통, 그리고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다수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정반대 현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계엄도 역시 그렇고 내란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일부의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밑에 추종자들이 그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소수가 의회 구도로 보면은 전체 의회 구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법안 통과 다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이 혼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건 압도적 다수의 힘을 보여줬을 때 가능하지. 그냥 절반으로 딱딱 쪼개져 가지고 그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는 거는 기대난망이다. 특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외국은 그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결선 투표를 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내각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그래도 국민의 최대한 최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 후보를 만들어줘야 그 후보가 힘을 받아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그래서 그게 곧 사회 통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됐던 것들을 거기다가 제도에 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은 득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의회도 저렇게 180석 가져가고 뭐 개혁신당 뺀다 그래도 189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할 건데 거기다가 대통령 권력까지 얹어주면 이건 뭐 대한민국이 독재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시도한 거잖아요.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저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의회가 아무리 여소야대 구도가 되든 야소여대 구도가 되든 대통령 하나를 어쩌지 못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권력이 제일 창창할 때, 그러니까 뭐 서슬 퍼렇다고 할 만한 그 시절에 이미 지지율이 20%대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할 때까지 30%를 회복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정치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 내몰아 버렸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는 50내란이라고 5월 10일 날 있었던 거를 내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막 쫓아버리고 이런 마구잡이식으로 그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때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찍소리 못하고 따라갔어요. 당대표를 5번을 자기 앞에서 막 폴더 인사시키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뭐 특검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성으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당장 잘라버리라고 그런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수시로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는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렇고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고 총선 이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내가 사면해가지고 내가 후보 꽂아버렸잖아요. 꽂아버리고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최상무 사건 터지고 뭐 이종섭 호주로 그냥 보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한 거를 민주당한테 책임을 넘겨. 민주당이 독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날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날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린 사람은 윤석열이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 가져가면 독재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이 후반기 때 총선하고 난 다음에 180석 가져갈 때도 어떻게 독재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라는 거를 넣지 않은 상황에서 힘으로 그냥 권력을 밀어붙일 때 가능한 현상이지 국민의 지지를 의식하고 국민을 설득해가는 작업을 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얹어줘도 그건 곧 독재로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민주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한테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일종의 음모론을 계속 만들어서 공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윤석열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정치학 용어에 입법 독재란 용어는 없습니다. 군이라든가 또는 행정부에서 대통령계에서 워낙 권력이 집중된 데서 독재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그것은 과거 뭐 전두환이라든가 뭐 아프리카의 뭐 무가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재란 거고 입법부는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삼권 분립과 이런 흐름 속에서 가는 것이 다수결 결정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입법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독재라 입법 독재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건 대통령만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가 어떻게 물리력을 동원합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입법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대통령도 모자라서 권한대행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예요. 대행, 대대까지도 그러니까요. 거부권 행사하고 있죠. 거부권 행사해서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근데 미국은 그러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상하원 대통령까지 전부 다 공화당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왜 미국을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합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요. 정치학을 저도 이제 뭐 정치학 박사인데 입법 독재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공포 마케팅 그리고 국회를 괴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자신들의 용어일 뿐인 거고요. 이걸 믿는 분들은 정치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 삼권 분립과 다양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작동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용어는 사실은 저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당연하죠.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보수 정치권에서도 많이 읽었잖아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이죠. 그렇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거기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과거 귀족정의정 시절에는 의회를 통해 가지고 다수가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다수가 독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귀족들이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17, 18세기 넘어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미국이든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극단적 소수라고 할 만한 세력들이 특히 기득권에 쩔어 있고 영남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지금 사법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게 하고 윤석열이 그걸 거꾸로 일부 그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밑에 줄을 세우고 그래서 일종의 세력을 만들어서 이번에 내란을 꾸몄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극단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수주의로 되돌아가는 거다. 다수의 국민이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따라가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 소수가 공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특히 법을 이용해서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독재를 꿈꾼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아갈 때 그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는 게 골자예요. 그렇죠. 의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그래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실용적으로 이번에 정말 진보가 유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정치만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정치에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동안에 정치권의 문제 능력이 없는 싸움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집단으로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남겼는데 이번에는 의회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개혁하고 사법개혁도 좀 같이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 면에 있어서
전환점을 좀 만들 수 있는 추진력을 좀 제대로 발휘해 준다면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5년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쾌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공중파 뉴스 채널 또 종편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수준 높은 담론이 오가고 이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방송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뉴스버스, 시사버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해놓으시고 많이 후원도 해주시면 뉴스버스가 더 많은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김홍욱 교수님 계시니까 네,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